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강의의 첫 시작입니다. 이번 강의는 시장 조성론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첫 주제는 이 시장엔 주인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시장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의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이 시장에 인위적인 흐름이 있는가? 이것이 제가 가장 고민했었던 첫 번째 시발점입니다. 데이트레이더로서 선물의 파동과 또 그 옵션의 흐름들, 이런 것을 보면서 또 그동안 한 15년 동안 거래를 해오면서 고민하다 결국 봉착한 문제는 시장에 인위적인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그런 문제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또 그리고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 바로 가격이고, 그것은 차트 속에 다 녹아있다, 이렇게 믿는 차티스트는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차트를 공부하고 여러 고민들을 했지만 결국 저의 도달한 결론은 시장엔 주인이 있고 인위적인 흐름이 존재한다입니다. 인위적인 흐름이 존재한다. 삼성전자의 그 주식을 딱 놓고 보면요, 1분 동안에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그 주식 가치가 1분 동안 그렇게 오르고 그런 가치 변동이 있느냐? 아닙니다. 다만 개인들의 심리,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다, 차트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시장을 조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켓을 만들어 나가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소위 시장 조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시장 조성이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시장 조성자는 시장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주식을 사서 팔고자 할 때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팔 수가 없죠. 내가 샀다가 돈이 필요해서 팔고자 할 때 팔리지 않는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 조성자가 존재해야 한다. 시장 조성 기능은 순기능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시장 조성자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시장 조성자가 그런 순기능만을 단순하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이들에게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팔아주고, 매도하는 이들에게 사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 표면 행위 이면에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마켓을 메이킹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부분이고, 마켓 메이킹이라는 측면은 결국 시장 참여자에게 손실을 나게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 조성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런 시장 조성에는 주체가 있다. 시장 조성에는 주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마켓 메이커, 시장을 조성하고 만드는 이들이 있고, 이들은 소위 제가 흔히 말하는 형님들, 이런 사람, 이런 존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면은 시장의 주인에 제가 옆판을 그려놓은 사진을 갖다 붙여놨는데요. 엿장수처럼 지들 마음대로 시장을 잘라낸다라는 측면에서 그림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 시장을 이런 식으로 엿가락 자르듯이 조절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why? 참여자들을 손실나게 만들기 위해서. who? 누가? 마켓 메이커가.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번 1강의 결론은 이 한 페이지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럼 그 마켓 메이커는 도대체 누구이며, 도대체 누구냐? 이런 측면에서 그 연역을 좀 한번 세심히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후의 강의는 관심이 없다면 듣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요. 네,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는 후, 그들은 누구인가, 시장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강의를 연속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구라는 뜻은요, 네모난 탁자 혹은 네모 이런 뜻에서 연유된 걸로 라틴어로 책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아랍 쪽 사람들은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요. 그래서 뭐 아랍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에 전부 수수료로 처리합니다. 수수료로. 결국 뭐 방법만 달랐지 그 투자나 대출을 해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는 그들의 종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모하메드나 예수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취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것을 천한 짓이라고 유럽 쪽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인식을 했었고요. 또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 천한 짓은 유태인이나 할 수 있었던 짓이었습니다. 과거 유럽에서.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로 필요했던 일이었죠. 다만 문제는 이자를 심하게 받았다. 고리대금업을 행했다.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사채 시장에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들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처럼 유태인들도 초기에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똑같은 짓을 했었고, 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영화를 봐도 뭐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장면들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짓을 하던 이들이 이제 그 조직을 만들고 스스로 커져 나가면서 은행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망구라는 뜻이 뭐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된 언어들 쪽에 보면 전부 은행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뱅크자 뱅크, 망구. 포르투갈에서는 망구라 그럽니다. 스페인에서도 망구라 그러고요. 이태리에서도 망구라 그럴 거예요. 망기 정도 되려나요? 은행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이제 그들의 시작이 바로 고리대금업에서 시작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 고리대금업이라는 부분을 접근하다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민중들이 힘겨워질 때 이제 빌려주고 도와준 다음에 갚게 만드는데 고리대금을 통해서 결국 갚지 못하면 평민을 노예화시키는 부분이죠. 가령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서는 그 세력을 지녔던 귀족이 돈을 가진 이들에게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해서 평민이 되고 또 자신의 땅을 다 뺏기면서 결국 그 신분이 평민에서 노예로까지 전락하게 되는 것. 그 이면엔 바로 이 고리대금업이라는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제 이 역사 속에서 힘의 대결은 예를 들면 싸움박질 같은 파워 게임 이런 부분으로 있었던 전쟁이 있었다면 실제로는 이 돈에 의한 이 전쟁이 실제로는 더 주요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유럽사에서 보면은 이제
이 금권이라는 돈의 권력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이제 봉건적인 삶의 붕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이 성을 쌓아놓고, 예를 들면 돌로 벽을 쌓았겠죠. 너도 나도 왕이야, 나도 왕이야. 이제 봉건 영주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기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주변에 옆 동네의 봉건 영주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노예들이죠. 자기 땅에 있는 이들을 거느리면서 봉건 영주로서 삶을 살다가 이제 그들 중 이제 힘이 센 이들이 생기겠죠. 서로 싸워갖고 이기면 남의 것을 뺏는, 이제 그러면서 그 세력이 커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절대 군주, 이제 왕, 진실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벽돌로 성을 쌓은 동네의 왕이 아니라 그런 벽돌 성들을 여러 개 거느리고 있는 그 봉건 영주들 중 가장 힘이 센 그런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왕이고 절대 군주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 군주가 등장했었던 시대가 바로 이제 민족 개념이 이제 형성되면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일 것이고요. 가령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제 그런 이들이 생겨나는 과정이 되겠죠. 근데 그러한 성장 과정에서 전쟁이 이루어질 때, 전쟁은 무기를 만들고 또 그 무기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돈이었다. 그러면 이 돈이 필요할 때, 즉 봉건 영주가 옆성을 점령하고자 싸움을 할 때 누구에게 돈을 빌렸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유태인들이 그들의 고리대금으로 벌어들이는 그 돈으로 그 가문을 성장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리대금업에서 시작한 금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 저는 그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들의 시작점입니다. 그들의 태생 동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들은 결국 왕실과 협력해 나가면서 세상에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들의 시작은 결국 이제 한 17세기 초반, 이제 그 당시 뭐 예를 들면 뭐 1625년 정도에 걸쳤었던 뭐 전쟁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프랑스 루이 14세와 이제 전쟁 등을 벌였던 영국을 보게 되면은 영국이 1625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내전이 일어나고, 그런 전국의 혼란 이후에 17세기 후반에는 프랑스 루이 14세랑 전쟁도 하고, 그 당시 영국 왕실은 국부 상태가 바닥이었죠. 이때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민영은행입니다. 이제 영국 중앙은행인데 민영은행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영국 왕실은 아직도 유태인들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 정도 살짝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가문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왔고 어떤 가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역사 속의 가문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부분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기반으로 한 이제 독일 쪽의 유태 계열통의 국제적 금융재정 가문인데요. 독일 발음으로는 로트실트라고 합니다. 로트실트 가문인데 주로 이제 오스트리아 또 영국 정도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으면서 유럽 역사에 빠지지 않는 최상의 가문이자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가장 큰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우리의 삶도 이 로스차일드의 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가문이 될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훑어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살펴보게 될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또 이제 비스마르크의 재정을 지원했었던 블라이프레더 가문, 여기도
브라이프라더 가문도 유태계 가문입니다. 또 뭐 오펜하임 가문, 마르부르크 가문, 셀리그모 가문 굉장히 많아요. 또 시프 가문, 뭐 마찬가지로 오펜하임 가문도 유태계 가문이에요. 오펜하임도 유태계 가문이고, 그다음에 뭐 슈파이어 가문, 또 음악가를 배출했었던 맨델스존 가문,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 열 번째 보면 베어링 가문이라고 있는데요. 이 베어링 가문은 조금 다릅니다. 그 영국의 국교, 영국 성공회죠. 영국 성공회와 관련된 그 자금으로 커진 그 가문이거든요. 베어링 가문. 지금은 망해서 물론 사람들은 존재하고 또 그 금권을 쥐었던 가문이기 때문에 그 가문의 후손들이 평민으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몰락한 가문입니다. 베어링 가문은. 그 다음에 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호프 가문, 호프 가문도 영국 베어링 가문과 동일하게 영국 성공의 가문입니다. 영국 국교. 이 호프 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하고 또 로테르담에서 해상 운수업 죄송합니다. 또 창고업, 뭐 이제 이런 보험, 신용 대출 사업 등을 통해서 성장한 가문인데요. 베어링 가문하고는 이제 상업적으로 합작을 하면서 동맹 관계를 구축하면서 성장한 가문입니다. 이제 이런 이 가문들을 보게 되면 이제 호프 가문은 이제 어떤 그런 이 가문이 성장하면서 무역업에 손을 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고요. 실제로 이 호프 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노예 장사 또 신대륙 이민 사업을 진행했었다. 그 비인간적 어떤 그런 행태를 벌였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뭐 헤알리 호프라는 그 사람이 그 가문의 수장으로 있을 때 노예 장사, 미국의 이제 그 흑인 노예를 이식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네, 또 이제 이 외에도 페레르 가문, 미라보 가문, 또 로스차일드가의 집사로 있다가 이제 미국의 신대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옮겨가서 성장을 한 가문이 있는데 여기가 록펠러 가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록펠러. 또 JP 모건 아시죠? 모건 가문도 로스차일드가의 집사로 있었습니다. 전부 미국의 성장 과정에서 떴던. 당시에 록펠러 가문과 모건 가문은 이제 밀약을 맺어서 협약이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 있어요. 모건 가문은 금융업, 록펠러 가문은 산업, 철강업이나 이런 쪽들 서로 그 자신들의 그 사업 영역에 그 침투하지 않기로 밀약을 맺고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자, 이런 어떤 이제 이 외에도 수많은 가문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뭐 이 정도만 살짝 언급해두면 충분할 것 같고요. 로스차일드 가문을 좀 상세히 살펴보면요. 1744년에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첫 시조로 불리고요. 이들의 아들들이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또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런 식으로 5 아들들이 각각 그 5 나라에 파견이 돼서 은행들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연락망을 가져가면서 각국의 어느 정부보다도 더 확실한 정보선을 보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그 협력 관계에서 그 부를 창출해 나가면서 그 은행들을 성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철칙이 있는데요. 이 철칙은 이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의 유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인데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문끼리의 요직은 가문 내부에서 맡고 외부인을 써서는 안 된다. 뭐 이제 그 중에 가족 가운데 남자만이 일선에 나서서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절대로 여자나 사위가 은행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촌끼리 결혼해서 재산이 로스차일드 가문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근친 결혼이죠. 뭐 아주 웃기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아마 그런 일로 인해서 아마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는 그 뭐죠? 신체적인 불구자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는데요. 뭐 왜냐하면 근친 간의 결혼은 자손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이 초기에는 엄격히 지켜졌지만 나중엔 완화돼서 로스차일드 가문끼리만의 결혼이 아니라 유태인 은행가 집안과 통혼은 허용된다는 쪽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유태인은 유태인끼리만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 상황을 절대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사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밝혀지지가 않아 있고요. 이게 또 이런 부분과 관계돼서 네 번째 철칙이 재산 상속 시에 변호사 개입을 절대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로 집안의 모든 장자는 각 집안의 우두머리고 가족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할 경우에만 차남을 후계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의 수장은 데이비드 로스차일드라고 이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수장으로 돼 있는데 현재 그 비가문 출신의 그 CEO로 한 명이 니켈 히긴스라는 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이분은 그 외부에 가서 관리 정도만 맡고 있고 자금의 모든 운영과 이런 부분은 데이비드 로스차일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언급을 해드렸는데 표면에 드러난 우리 역사 속에서 드러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인물들 몇 명 살펴보면 뭐 이제 살로몬 로스차일드 이제 그 메이어 암셀의 이제 손자죠. 그러니까 메이어 암셀의 다섯 번째 아들 제임스 로스차일드의 아들인데 미국 남북 전쟁에서 남부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빅터 로스차일드는 그 네이선 로스차일드 남작의 손자 3대에서 남작 칭호 수여자를 받는데요. 케임브리지 비밀 조직 사도의 출시라고 해서 이들 나름대로 그 나라를 움직이는 큰 인물들이 있죠. 그들과 어떤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비밀 조직을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온의정서라고 뭐 이제 그 음모론과 관계된 책들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언급들이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이제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는 영국 로스차일드 은행의 장문이고 예를 들면 영국 수장 벤저민 뭐 디민즐라일리와 친구 사이 뭐 이런 식이죠. 또 네티 로스차일드, 알폰스 로스차일드, 안젤로 로스차일드, 뭐 메이어 칼 로스차일드 이런 분들이까지는 분들이 할 것도 없죠. 이런 사람들까지는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드러나게 활동을 했었던 이제 그런 분들인데요. 자, 이 아까 쭉 언급했었던 가문들이 이 성장할 때 프로이센이 성장하면서 이제 독일의 어떤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각각에 있는 브라이프레더 가문하고 오펜하임 가문, 맨델스존 가문, 바르부르크 가문과 어떤 합작 관계를 가져가면서 어떤 협조 관계를 가져가면서 그들이 성장했는지를 인맥 관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의 이제 수상들과 굉장히 친밀 관계를 협조해가면서 영국 쪽에 뿌리를 박아가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실제로 이제 비스마르크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던 브라이프레더 쪽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리 역할을 했거든요. 정보를 지원해주고 오펜하임 가문하고는 그 결혼을 통해서 동맹 합작을 이어가면서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 뭐 덴마크 전쟁이나 철도 민영화 또 뭐 전쟁들 배상금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 전부 그 이권 사업들에 참여를 합니다. 또 뭐 이런 정도분이 아니고요. 그 이후의 모습에서 또 살펴보면 유태은행 가문들의 뭐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폴드 가문 나중에 로스차일드 가문에 의해서 작살납니다. 이런 경쟁 관계들 그러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 또 이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
이 과정에서 유태의 가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말레 가문, 호팅거 가문, 미라보 가문이라는 이제 청교도 은행 가문이 있거든요. 이 청교도 은행 가문 쪽의 부분들을 보다 보면 이 청교도 은행 가문은 프랑스 대혁명을 지지했었던 어떤 그런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되고 나서 오른쪽에 앉았던 자본주의자들이 바로 이 청교도 은행 가문들입니다. 이런 이 가문과 영국 국교은행 가문 중에 아까 제가 한번 언급드렸을 거예요. 베어링 가문이랑 호프 가문. 이들 가문들이 서로 성장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자체가 이런 금권을 가진 가문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근거 있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그 마켓 메이커가 도대체 어느 뭐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성장한 금권력을 가진 가문들의 돈들이 전 세계 주식시장과 전 세계의 상품 시장을 휘젓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1998년도 그 가령 이제 동남아시아에 대한 통화 공격, 조지 소로스였나요? 그 역시 로스차일드 가문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 결국 조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다라는 것들. 2007년도 그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 갖고 미국인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멕시코의 상점에서 미국 달러를 받는 것을 거부했었던 사태, 리머니 사태가 발생했었던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당시에 그 상황의 문제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양적 완화를 추구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그 전 세계 민중들의 자금을 짜내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고 한 10년에 한 번씩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죠. 1998년, 2008년. 그럼 2018년엔 뭔가가 또 이들에 의한 사건 사고가 터질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심지어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의 그 어떤 이권들을 챙겨갔었던 이 가문들은 지금은 이제 그런 전쟁 쪽이 아닌 어떤 경제적 사건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이익들을 한 번씩 챙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는데요. 아까 양적 완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양적 완화라는 건 그때 달러를 왕창 찍어내는 부분이었는데, 달러를 찍는 건 미국이 찍어낸 거 아니냐? 아닙니다. 미국이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달러를 발행한다는 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미국이 국공채를 발행합니다. 미국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면 미국 정부가 그 채권을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진다는 증서입니다. 미국 국공채라는 게. 그럼 그 국공채를 인수를 누가 하냐? FRB라는 미 연방은행이 인수를 하는데 미 연방은행은 미 정부 은행이 아니라 개인은행이라는 겁니다. 민영화은행이에요. 누가 갖고 있느냐? 미 연방준비은행의 FRB의 주인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그들입니다. 그들. 미 연방준비은행이 처음에 추진됐을 때 그 추진했었던 분들이 이제 뭐 넬슨 올리비치 이 사람 상원 의원이랍니다. 넬슨 록펠러의 외할아버지 되고요. 피아트, 프랭크 밴더리프, 헨리, 찰스 벤저민, 폴 와버그 이런 이들이 다 그 보면 JP 모건의 JP 모건이 저기잖아요.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리인 역할을 했었다. 그 가문. 결국 이런 이들이 미 연방준비은행을 추진했었고요. 그 뒤에서 마쿠 세력에 이제 7명이 있었는데 JP 모건, 제임스 힐, 조지아 베이커 이 사람들은 모건 그룹 쪽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데이비스 록펠러, 또 윌리엄 록펠러, 제임스 스틸먼, 야곱 시프, 그 넷은 스탠다드 오일 시티은행 그룹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탠다드 오일 시티은행 그룹 소속이라는 얘기는
로스차일드계라는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얘기예요. 록펠러는 JP 모건보다 더 그 로스차일드 쪽에 예속되어 있었던 게 초기에 강했었던 가문입니다. 결국 이 JP 모건 가문, 모건 그룹 쪽의 3인과 이 4인은 누구냐? 로스차일드 가문.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주인이 누구겠느냐라는 거는 벌써 답이 나오는 거나 다름없죠. JP 모건은 그 어떤 이냐면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이었던 그 조지 피바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지 피바디의 후계자였던 주니어스 모건의 아들입니다. JP 모건이. 다시 말하면 네이선 로스차일드 밑에 있었던 조지 피바디의 후계자. 그가 주니어스 모건이었고 그 주니어스 모건의 아들이 JP 모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니어스 모건의 아들이었던 이 JP 모건이 조지 피바디 가문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의 관계를 이제 승계하면서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JP 모건이 미국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JP 모건이. 그러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미국 쪽 수석 대리인이 돼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미국 쪽에서 성장하는 큰 가문으로 성장을 합니다. 제임스 힐은 노던 퍼시픽 철도의 사장인데 이 모건 가문 쪽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지 F 베이커도 뉴욕 퍼스트 내셔널 은행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건 가문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미국의 성장 과정에서 철도 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이권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모건이 철도 쪽을 휘어잡으면서 철도와 금융을 휘어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성장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철광왕이라고 하죠. 록펠러, 데이비스 록펠러, 이제 그 산업 쪽이라고 봅니다. 윌리엄 록펠러, 제임스 틸먼, 야곱 시프. 근데 이제 야곱 시프 같은 경우는 이제 178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이제 같이 좀 거주했었던 인연이 있어가지고 야곱 시프가 연계되면서 미국 성장 과정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이제 어떤 그런 가문이에요. 네, 이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실제 정말 FRB의 주인이 누군지 아직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장 이게 최신 자료입니다. 1914년 5월 19일 통화감사원 보고 문건 이것이 가장 최근 자료고 현재 정확하게 어떤 FRB의 주식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그거 어디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주식 지분 당시 총 발행 수량이 20만 3,053주랍니다. 그 중에 록펠러와 쿤톱사가 가지고 있는 뉴욕 내셔널 시티뱅크가 3만 주, JP 모건사 소속인 퍼스트 내셔널 뱅크가 15,000주, 폴 와보그 뉴욕 내셔널 상업은행이 폴 와보그 가문입니다. 2만 1,000주. 그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사로 있다는 얘기는 로스차일드 가문이죠. 한우버은행, 체이스은행, 케미컬은행 이런 식으로 수량이 되면서 이상 이 6개 은행이 FRB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나머지 60%에 대한 부분은 누가 또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FRB의 수장이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FRB 의장은 결국 누가 지정을 하겠습니까? FRB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답은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들이 과연 누구겠느냐? 그러면 세계 경제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들이 누구겠느냐? 그런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가격 조작, 인위적인 흐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그래서 이 시장엔 주인이 있다. 이렇게 저는 시작하고 그래서 시장은 마켓은 만들어진다. 메이킹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이 박살나도록 결국 승리할 수 없도록 마켓 메이킹이 이루어진다. 저의 1강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참고로 영화 이야기 하나 하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럭 트레이더라고 그 영화인데요.
1995년도에 있었던 실화를 영화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영화 번역명이 갬블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이제 그 베어링사가 1995년도에 이제 무너져서 단돈 1파운드인가요? 1파운드에 네덜란드의 이제 ING 사로 넘어가게 되는 그 실제 이야기를 영화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이 영화를 보면 뭐 베어링을 쓰러뜨린 한 젊은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결국 그 풋옵션 매도 발행해갖고 날려 먹었다. 그만큼 그것도 이제 그 상부의 보고를 받지 않고 편법으로 거래를 했다. 뭐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그 큰 회사를 날려 먹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실은 외국계 기업에 거래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개인 혼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 한 명이 그렇게 그 파생 상품이라는 것 때문에 그 가문을 쓰러뜨릴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은 베어링 가문과 유태계 가문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의 가문과 베어링 가문, 또 ING 가문, 뭐 이제 그죠? 그리고 유태계 가문들 간의 전쟁, 돈의 전쟁이 있었고 그 돈의 전쟁에서 베어링사는 패배했고 패배해서 결국은 이제 졌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단돈 1파운드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ING 베어링이라는 그 그룹이 새로 만들어지죠. 베어링 그룹은 역사 속에 사라진 가문이 되어버리고요. 여기서 제가 제작자들과 기획자들을 넣어놨는데 이 영화가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태 가문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 뭐 이런 부분들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 산업 이런 측면들 또 곳곳에 다 뿌리박혀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그 수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그런 어떤 그 가문들 간의 전쟁을 파고들지 못하게 세상의 이간의 그 관심들을 돌릴 필요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었다. 이 제작자들 이 중에 누가 유태인일지 한번 찾아볼 만한 부분도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귀찮아서 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요. 이분들이 유태인인지 아닌지 실제 제작자가 누군지 투자자는 누구인지 그러나 뻔해 보입니다. 러그 트레이더라는 뭐 악당 같은 트레이더라는 악당 트레이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뜻이 그러니까 못된 트레이더 아주 웃기는 얘기죠. 트레이더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한 트레이더의 어떤 그 개인의 잘못된 부분으로 몰아버렸는데 닉 리슨이 그 정도 잘못을 동했다면 살아남기 어려운 건데 이 사람이 아마 7년 정도인가 그 정도 살다가요 28이니까 30대 중후반 때 나와가지고 책 쓰고 그러려고 지원 받았겠죠. 영화 만들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영화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번 강의의 내용은 Are there artificial flow in the market? 과연 시장엔 인위적인 흐름이 있는가? 있다. Why? 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끌어내기 위해서 누가? 그들이 이 시장의 주인이 즉 시장의 주인은 시장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인위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시장 조성론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 시장엔 주인이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이 부분들은 뭐 어떤 인위적 흐름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심리와 시장 모든 상황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차트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강의 시작이 이 시장의 주인이 어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과연 이제 이 시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바로 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그러면 이러한 시장의 주인은 그 시장의 흐름의 이면이 아니라 어떠한 그 내용으로 진실 자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강의를 다음 강의에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조성론 제1강 시장의 주인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